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 가볍게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화면 제가 공유를 했고요. 우리 저번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바로 공중적계급자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공중적계업자가 이제 그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받았을 때 하고 받지 않았을 때의 책임이 다르다. 그래서 임치 받았을 때는 이제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다. 이제 요구에 대한 이제 증명 책임이 있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불가항력이 아니면 다 책임졌는데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2010년에 이렇게 법이 변경되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고객으로서 이제 임치받지 않은 이제 물건에 대해서 책임은 이제 그 객실 청소를 하다가 이제 그 피용인 일하는 분들이 이제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을 때 기존품이 어떻게 해요? 도난당했을 때 이렇게 가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고객의 휴대한 물건에 대해서 책임 없음을 이제 알린 경우, 이제 게시한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식당이나 이제 그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음, 뭐 기존품을 맡기지 않았을 때 상법 152조의 사망에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게시해 놨죠. 그렇게 게시가 되더라도 임치를 받든 받지 않았든 어떻게 해요? 책임을 면책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가실일이 있으면 임치받지 않았을 때는 가실 책임을 지고 임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면 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내용이고, 임시를 받았을 때, 받지 않았을 때, 면책 개시. 그 다음에 고가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종류와 가액을 어떻게 해요? 표시했을 때만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진다. 그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가맹업자가 본사가 되고요. 가맹상인이 이제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죠.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혼합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영업하다가 이 장사가 안 됐을 때 이걸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냐, 영업 양도를 할 수 있냐, 또는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기존에 2010년 이전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능해졌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가맹 계약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해지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의가 있으면 양도한다. 그다음에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예고한 후에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말씀드렸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맹업자의 의무 같은 게 바로 영업 지원 의무, 경업 금지 의무, 그다음에 가맹상은 이제 영업 침해 방지 의무, 영업상 비밀 준수 의무,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야지만 양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한을 정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가맹업체 동의를 얻어서 해지할 수 있다. 다 틀렸어요. 네.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다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예고한 후에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동의를 받아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할 수 있다. 이제 이것도 맞는 거. 그래서 틀린 경우하고 맞는 경우,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은 이제 혼합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맹상, 중요한 게 이제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가 가맹업자와 가맹상이잖아요. 가맹업자가 이제 본사고 가맹상은 사장님이죠. 가맹업자는 당연상인이에요. 얘는 이제 본사가. 근데 가맹상인은 상인일 수 있고 비상인일 수 있어요. 언제?
계약 당시에는. 이해됐죠? 당연히 계약한 후에는 당연히 상인이 되겠죠.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개업 준비를 했을 땐 당연히 상인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일반인이었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이제 퇴직금 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당시, 계약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그 당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상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영업 가맹업자의 의무, 가맹상의 의무 보시면 되고, 동의를 요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언제든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와 제3자에게 뭐 관계가 있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 원칙만 알고 계시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원칙적인 이야기 받고 오늘은 이제 좀 테마를 달리해서 직장생활과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업, 근로조건, 근로관계, 노동조합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법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이 있어요. 공법이 있죠. 공법. 네. 당사자 일방이 국가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뭐 헌법, 네, 형법, 행정법, 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고 사법 있죠. 사법은 사적 자치, 그냥 사인 간 법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국가의 개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민법, 그다음에 이제 상법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공법과 사법의 이제 영역을 중간으로 다루는 이제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일정한 경우에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떤 게 있냐? 어, 이거 어떤 게 있냐? 바로 이제 노동법이 있어. 그다음에 경제법,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노동법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데 이 노동법은 이 단일 법전이 없어요. 단일 법전이 없다는 말은 이런 게 없다고요. 뭐 노동법 제1조, 그 제2조 이런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 이 노동법은 이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쟁의하는 노사관계법, 쟁의 있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 이런 법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일 법전이 없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특히 또 이 제3의 법에 대해서 또 아는 게 뭐냐면 경제법이라 있어요. 이 경제법도 어, 단일 법전이 없어요. 단일 법전이 없다. 단일 법전이 없고 뭐 경제법 제1조, 제2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이 법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독점 규제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 이제 우리가 이제 줄여서 뭐라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법. 이 법에다가 또 어떤 법이 있냐면, 소비자 보호법,
그다음 이 법에다가 방문 판매법, 예, 할부 판매법, 약관 규제법, 음, 전자상거래법, 이런 법들을 합쳐가지고 이런 법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독점 규제, 이제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방문 판매 할부, 약관 규제, 전자상거래법 이런 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경제법을 하고 노동법은 뭐야 이렇게 이제 근로기준법, 행정 이렇게 이 법들을 합쳐서 노동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배울 게 노동법인데 이제 근로기준법, 노사관계법, 이제 사회보장법 이런 이제 중요한 이제 워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여기 뭐 헌법 여기 이제 이런 이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이제 단일 법전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헌법 1조가 있고 형법 1조가 있고 형사법 1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없어요. 예, 행정법도 이게 공법이지만 단일 법전이 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그 행정법도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들 있죠. 예,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뭐 행정절차법, 뭐 행정구제법, 이런 것들로 어떻게 돼요? 구성돼서 이제 단일 법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법 같은 경우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민법, 상법 얘들도 당연히 이제 뭐야 단일 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법전이 있는 과목을 보시면 헌법, 민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법이랍니다. 육법. 육법전 했을 때 여섯 가지 법. 거기다 이제 칠법을 하면 행정법이요. 그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없기 때문에 행정법 1조, 2조가 없어요. 이게 또 행정법 1조, 2조가 있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 뭐 행정절차법, 행정구제법 이런 법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통합된 법을 이루어진다. 그럼 노동법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통합된 법으로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울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노동법이라 하고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임금을 받을 때, 이런 내용들. 노사관계법 우리 쟁이 있죠? 이제 노동조합 있죠. 노동조합, 조합 같은 거. 그다음 사회보장법은 이제 뭐, 사회보험, 뭐 공공구조, 뭐 사회복지 이런 거 있죠.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동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동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회법이죠.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 이런 사회법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이슈를 되고 있다. 그럼 얘들은 뭐 안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얘들은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 원리, 노동법의 의 보시면.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딱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는 이제 그 같은 일하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오너를 말하고 있습니다. 및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개인과 개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가 있죠. 그럼 사법의 영역이고 일정한 경우 국가와의 관계를 국가가 이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를 하고 있을 때 국가에 개입해주고 조절할 수 있죠. 노동위원회가 개입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공법적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법과 공법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라는 정한 그래서 취업과 근로조건 그 취업과 근로조건은 뭐예요? 이거죠? 바로 근로기준법이고 노사관계에 관한 규범, 바로 노사관계법 등 이제 규범들을 총체로 한다. 이 총체로 한다 이 말은 이제 단일 법전이 없다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노동법의 목표는 이제 경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산업평등을 이루는 것이고, 노동법의 원리는 뭐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 뭐 이렇게 노동상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근로자에게 노동상권, 근로상권이 있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이제 부여하고 있죠. 이제 우리 이제 노동상권을 보면 이제 단결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교섭. 이 교섭이란 말은 이제 서로 이제 교섭하는 거죠. 사용자와 피용자가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예, 좋은 조건으로 이제 합의를 보는 거고. 단체 행동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스트라이크, 파업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로자에게 이런 걸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글쎄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 우리 이제 뭐 114나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 상담사라 연결하죠. 그리고 고객 응대 근로자입니다. 주로 고객이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폭행 그 밖에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이제 전화를 하면 2018년 10월부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서 폭언했을 때 처벌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고객 응대자에 대한 그 뭐야 보호 조치는 무슨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거 기억합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인권 친화적과 근로한계, 고용차별이에요. 그 고용차별은요. 고용차별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뭐 후생, 정력 다 포함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이 그냥 불이익. 현재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고용상 남녀 차별 금지가 바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령 양립 지원하는 법률이 있어요. 우리가 줄여서 이제 앞으로 뭐라면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남녀 고용 평등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이런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기간 있죠. 뭐 3개월, 1개월 뭐 이렇게 돼 기간제, 단시간 알바생 같은 사람들은 또 보호해야 돼요. 그 비정규직 차별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 뭐냐면 기간제법, 그다음에 파견법. 파견 나오잖아요. 네, 파견. 본사가 있고 이제 파견 나온. 그래서 이제 고용상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예. 연령 차별 금지가 있다. 이제 고용자 고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은 여러분 보시면 인권 친화적인 고용 환경에서 고용 차별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이런 법들은 각자 다 역할을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인권 친화적 근로 환경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여기서는 이제 고용 차별, 고용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 개념 기억하시고 직장 내 성희롱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뭐 4시간짜리 교육을 받을 겁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라서 그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관련된 법은 뭐냐면 남녀 고용 평등법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운동 등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운동, 그 밖에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근로 조건에 불이익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를 규율하는 법은 바로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당연히 이제 뭐 사업주, 상급자, 직장 내 성희롱에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하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이게 있으면 이제 뭘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거 상식이죠, 여러분, 이거. 그렇잖아요. 막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뭐 상사가 뭐 이렇게 뭐 어깨 야 열심히 해 뭐 쓰담쓰담 뭐 이렇게 딱 큰일 나죠, 여러분.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상사가 됐을 때도 업무상 위력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 나머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맡습니다. 그 직장 내 성희롱을 위해서 매년 실시한다. 우리는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4시간짜리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예방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다 아니라 받아야 합니다. 네, 받아야 한다. 필수다, 필수. 그다음에 이제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피해 입은 근로자에서 이제 불이익하면 안 되죠.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인권 친화적 근로 환경 보세요. 지금 인권 친화적 근로 환경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이제 고용 차별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요. 얘는 또, 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이게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평등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안전하고 쾌적한에서 이제 고객 응대 자에게는 뭐 산업안전보건법, 특히 해당되는 법이 무슨 법인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특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까지 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데 어디에 근거 두냐면 근로기준법이에요. 다른 법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병화, 적절한 조치를 하되 그 의사에 반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강제로 뭐 하기 싫다고 뭐 하는데도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이거 이렇게 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인권 친화적 그다음에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 음. 사업주는 이제 근로자 만 8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입양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양육시켜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육아 신청할 때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을 봤습니다. 이제 가족 친화적 육아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벌 아니 규제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은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객 응대 근로자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의 체계를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동법은 단일 법전이 없죠. 노동법 일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노동법 가장 최상위의 규범은 바로 헌법이 되는 거예요. 헌법 31조, 33조가 노동관계법령, 이제 헌법이 있고, 이제 헌법 밑에 노동관계법령이 있고 노사지 규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준한 협약이 있는데 이렇게 쭉쭉쭉 체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법원이란 말은 이제 법원은 이렇게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다툼이 있으면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결할 때 이 적용 순서, 판단 순서 어디 있는 법 가지고 적용할 것인가? 그게 바로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이제 규정한 규범이 바로 법원이 된다. 이것도 이제 법원이 된다. 법적 분쟁이 있는 거예요. 요거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노동법의 법원 사이의 효력, 상위법 우선, 특별법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노동법도 이제 신법과 국법이 있으면 신법이 우선하고 특별법이 있으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것만 그냥 기억하십시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주장의 근거를 삼을 수 있거나 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판사나 노동위원회 이런 판단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근거 이것도 법원이 되고 노동법 체계 규범 모든 노동법 법원이 된다. 뭐 판례나 행정에서 이런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험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근로계약이에요. 근로계약. 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근로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후 무조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안 되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게 계약이야, 계약.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법률행위 배웠죠. 예. 근데 법률행위도 고용 계약이 있잖아, 고용. 예. 고용. 계약이야, 계약. 의사표시가 합쳐져 있는 게 계약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9세 이상의 정규직과 근로 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무조건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명시적, 무시적 구도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서면이어야 돼요. 이해됐죠? 예,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는 19세 이상의 정규직과 근로 체결을 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장소, 규칙, 기숙사가 있으면 그런 기숙사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뭐 이걸 암기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구나. 나중에 여러분 이제 직장에 알바를 하다도 쓸 수 있고 직장 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 내용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사용자는 이제 임금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네. 이런 것들이 나와.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용자, 이제 오너, 회사, 오너들, 그다음에 근로자,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합의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로조건을 무조건 근로기준법에 있는 아주 하한까지 맞춰야지, 또는 더 이상으로 좋게 해야지,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근로기준법이 추구하는 목표가 여기인데, 여기 이렇게 했다. 복지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해서 근로조건을 이제 합의해서 낮은 수준의 근로계약을 정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는, 이건 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근로할 때는 미성년자 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꼭 기억합니다. 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 미성년자 본인과 꼭 뭐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근로자 보세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취업자도 이게 포함돼요. 취업자. 취업자, 당연히 취업한 사람이지. 근데 구직자, 실업자는 이렇게 그게 제외되지. 구직자, 취업자는 취업하지 않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를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이 있어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막 이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비정규직에는 뭐가 있는지 이 종류만 좀 알아볼까요? 비정규직. 기간제, 원칙 2년 이내. 이게 기간이 뭐 임기제, 그 임기제란 말이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뭐 1년 6개월. 그다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년 이에 뭐 3년 이렇게.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을 비정규직이에요. 왜? 그 기간 뒤에는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제란 말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자를 말하고 있어요. 뭐 어렵지 않죠, 이거? 예. 단시간 이제 근로자 있어요. 알바생들. 일주 동안 소정의 근로기간이 그 사업장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의 소정 근로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야? 알바생들이지, 뭐, 알바생들. 뭐, 파견. 파견 사업주에 고용됐으나 파견 사업주의 근로자에 체결한 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우리 마트에 가면 이제 뭐 라면 코너가 있고 뭐 이제 과자 코너가 있으면 거기 막 친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마트 직원이 아니라 그 본사에서 파견 나온 분이에요. 그 파견을 나왔더라도 이 사람들은 거기 이마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파견 근로자. 이해됐습니까? 예. 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근로일 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서면으로 하는 걸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에도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비정규직인 이제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이제 알바생들을 이제 생각했고, 그다음 파견 근로자, 이분들은 상당히 이제 좀 정규직보다는 좀 위치가 좀 불안해졌죠. 자, 그래서 임금의 의의와 지급 원칙을 보시면 임금이란 무엇일까? 우리 봉급이자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뭐 하는 거예요? 법령이나 노사자치규범에 의해서 의무적 꼭 기억합니다. 의무적으로 줘야 돼.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그럼 정기적으로 줘야 돼. 매달 정해진 날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줘야 돼. 그래. 의무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도 줘야 한다.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봉급, 월급이라고 주 단위 주면 주급이고, 하루에 받는다 그러면 뭐야? 1급 받는다. 1년치를 받는다,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의무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제 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임금은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통화. 통화란 말은 뭐야?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야. 아니, 봉급을 주는데 옛날에 뭐 조선통보 뭐 이런 걸 지금 쓰지도 못하는 그 돈 줬다. 동전 엽전 뭐 이런 거 줬다.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직접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액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의무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주는 거고, 지급의 원칙은 통화, 직접, 전액, 정기 지급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남녀 동일 가치 노동입니다. 남녀가 노동하는 게 가치가 같아야 돼. 알았죠? 임금도 동일 임금이에요. 남자 여자 차별 안 한다. 예. 이게 원칙이야. 그 남녀가 일하는 게 가치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네, 같은 사무직에 있어서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받는 거지. 남자라서 많이 주고 여자라서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남녀 동일 노동, 남녀 동일 가치 노동과 동일 임금의 지급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최저 임금 이상으로 줘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의무적, 정기적, 계속적, 통화, 직접, 전액, 정기, 남녀 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 지급 원칙,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원칙. 이해됐습니까? 예. 자, 우리 이제 임금에 이제 산정 기초가 있는데, 이 산정 기초는 그래, 이제 통상임금, 많이 들어보셨죠? 통상임금. 통상 우리 받는 돈이에요.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인 수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받는 것, 시간급, 일급,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임금 우리 봉급 받는다. 이런 걸 말. 시간급을 하고, 뭐, 해고수당, 이제, 연장근로, 연차 유급, 이런 것들을 다 이게 통상임금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평균 임금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퇴직금 받을 때, 평균 임금은 이제 주로 이제 퇴직금,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 휴업수당, 뭐 이런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퇴직금은 우리가 평균 임금으로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 계속 매달 이제 1년에 퇴직금이 쌓여죠. 1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에 받은 비용이 200만 원만큼만 퇴직금을 쌓입니다. 이거 평균적인 임금이야. 근데 이 평균 임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퇴직금이다. 이해됐죠? 그 통상 임금 우리가 받는 거, 뭐 시간급, 주급, 월급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뭐 그죠? 이렇게 뭐 연차, 유급, 법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받는 거, 이제 잘리기 전에 받는 것들을 말하고 이제 평균 임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퇴직금이다. 예,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퇴직금, 이 평균 임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음, 1개월에 200만 원의 이제 월급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후 퇴직금이 얼마 되냐? 200만 원인데. 200만. 이해됐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 임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이 나오죠. 최저임금. 이제 근거법은 이제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나와요. 이제 쭉 나오는데 계속 바뀌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저임금법의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직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야 된다.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안 되죠. 기본이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이후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으로 계속 이제 등급이 올라야 되니까. 네. 뭐 예외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보시면 올해 그냥 상식으로 올해는 이제 9,620원. 이게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셨죠? 그 내일은 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만 원이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알바생들을 안 구합니다. 그 본인이 직접 할 거야.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알바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이 없어집니다. 그럼 힘들잖아. 여러분 용돈 타쓰기가 힘들잖아. 그지? 그게 적정 이제 경제의 이제 흐름과 경제 성장과 물가 등을 고려해서 적정선에 맞춰야 되는 게 많다. 갑자기 많아서 그러면 이제 피해를 많이 보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어, 그럼 최저임금은 이제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건 이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예, 보시면 되고, 제가 수업하지 않는 내용 시험을 내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험 보세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 휴게 시간을 제한한 실근로시간을 우리가 근로시간이란다. 뭐다 하시고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게 시간은 이제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작업에 관한 사용의 지위를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시간 일단 30분, 8시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9시부터 이제 9-6를 한다.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 그러면 1시간 이상 쉴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대기 시간을 몰라야 되고 이제 요거 정도 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18세 이상이면 이제 우리가 주 8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40시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15세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은 7시간에서 35시간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일주는 휴일을 포함해서 꼭 기억합니다. 7일입니다. 이건 좀 치우고. 휴일은, 일주는 휴일을 금요일, 토요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했을 때 그냥 월, 화, 수, 목, 금 했으면 틀렸다. 휴일을 포함한다. 이거 꼭 해야 합니다. 일주일은 당연히 포함하지. 음. 그 다음에 연장 근로가 있어요. 연장 근로. 자, 연장 근로는 시간 외의 근로가 있고, 자, 연장 근로의 종류를 기억합니다. 연장 근로에는 뭐가 있냐? 시간 외의 근로가 있고, 그 다음 야간 근로가 있고, 그다음 휴일 근로가 있어요. 일단은 연장 근로. 그럼 시간 외의 근로라는 게 뭐냐? 사용자와 합의해서 일주일에 12시간 난도로 연장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자기가 이제 일을 더 하고 싶고 돈 좀 더 벌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그냥 딱 막아 놓으면 자기 진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시간도 남고 돈을 좀 더 해서 또 돈이 더 들어오면 좀 자기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더 못하게 한다. 그럼 문제 생길 수 있겠죠. 네. 18세 미만, 이게 중요하죠. 이제 임신 중인 여성은 이제 시간의 근로를 못 해요. 알았죠?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만 딱딱딱 기억합니다. 나머지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야간 근로와 이제 휴일 근로 있죠? 네. 야간 근로는 이제 18세 이상의 여성은 이제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하고, 18세 미만, 출산이 1년 미만인 데는 안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8세 이상의 여성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제 연장 근로에서 돈을 이제 통상 임금의 50%, 50%에서 추가 가산해가지고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받는다, 당연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휴일을 보시면 사용자는 일주 동안 수동의 근로 기간한 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일요일에 쉬잖아. 돈 받고 쉬잖아. 알았죠? 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휴일 유급을 보장해야 된다. 공휴일인데 일한다 돈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다 유급이에요, 유급. 직장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쉰다고 쉬는 날 돈 까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근로자 날은 이제 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참고하고 예. 연차 유급 보세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는 15일의 연차 휴가가 있어요. 15일에. 예. 근데 이게 20일 넘으면, 이제 20일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제 연차로 이제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어보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관계 종료 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기타 퇴직금 다 무조건 14일 이내에 주는 게 원칙입니다. 퇴직금 이런 거 언제? 14일 이내 꼭 기억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합의해서 줘야 됩니다. 연장할 수 있어요. 네. 알았죠? 그러면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 다 만 나이예요. 법적으로 다 만 나이고 지금 만 나이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60세니까 이제 연장을 이제 근로자의 정년을 63세로 하자.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는 거지. 만 63세로 하자. 네. 65세로 하자. 이게 이제 추진 중에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현재는 이제 만 60세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포함합니다. 아니, 뭐 이제 너무 안 좋은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30일 전에 예고했으면 30일 만에 공급을 줘야 돼요. 공급. 예.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로 이제 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사용자가 글자를 해결하면 해요 CD가 이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꼭 기억합니다. 문자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노사관계법. 이제 노사관계법. 네, 노사관계법. 내용이 이제 나와요. 네, 노사관계법 나오고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근로기준법. 네,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근로계약부터 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근로기준법. 이제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노동법의 이제 일반론에 대해서 공부했고, 일반론. 여기 이제 근로 이제 기준법. 이제 노사관계법에 대해서 하는데 노동조합을 이제 결성할 수 있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이제 자발적으로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의 사업장에 이제 노조가 이제 두 개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금속 노조,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금속이네, 금속 노조. 그다음에 이제 금속 말고 또 뭘 할까요?
뭐, 원자재 노조. 원자재는 이제 뭐, 고무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노조를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하나. 그래서 복수의 노조가 가능하다, 이 말이고. 여기서는 노동조합은 이제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이제 쟁의 행위가 나오죠. 이제 파업하는 거죠, 파업. 이제 쟁의 행위. 쟁의 행위란 파업. 이제 파업은 이제 스트라이크고, 태업은 뭐냐? 이제 태만이 한다. 자동차를 한 시간에 10개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시간에 몇 개 만드는 거야? 한 대밖에 안 만들어. 이게 태업이야. 직장 폐사는 사용자가 하는 거야. 기타 노동 관계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쟁의야.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찰할 목적으로 쟁의와 이런 것은 이제 금지된다. 이 전임자는 이제 오로지 이제 이 노동조합의 일만 하는 사람인데 몰라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를 개시한 이후에만 이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직장 폐쇄예요. 꼭 기억합니다, 이거. 나머지 다 누가 해요? 태업이나 파업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야? 노동자가 하지만 직장 폐쇄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 얘들은 근로자가 이해됐죠? 근로자. 얘도 이제 근로자가 하는 거. 근데 사용자가 이제 직장 폐쇄를 이제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한 후에만 하는 거지 쟁의 행위를 하려 조짐 보일 때 폐쇄한다. 그럼 안 된다. 직장 폐쇄를 할 경우 미리 각각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 여기서 제가 이제 밑줄 치거나, 그다음에 구분고시한 거 이제 위주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 노동조합 같은 게 나오죠. 얘들은 몰라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가입했어요. 6급 이하에. 그다음에 선생님들 정교조 있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노사협의회도 있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사회보장법. 음. 그래서 사회보장법의 이제 용어는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사회보장법, 사회보장 기본법인데, 여기는 이제 보세요. 사회보장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출산, 양육, 출산하거나 애 키우나 실업, 그다음에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국민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는 거야. 이거 다음 이런 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사회보장법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있다. 그럼 사회보험이 뭐냐? 사회보험. 국가가 주체를 꼭 기억합니다.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의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위해서 우리 4대 보험이라 들어봤습니다. 4대 보험. 직장 가면 이제 4대 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 4대 보험. 우리가 일명 4대 보험을 우리가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4대 보험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주체가 누구냐면 국가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국가가. 우린 돈을 내고. 알았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체가 달라요. 알았죠? 얘가 더 들어가는 거야. 책임하에 생활 유지가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합니다. 최저 생활.
지원하는 제도야. 국민기초생활 의료 그거 기초연금 기초연금 뭐 이제 뭐 30만 씩 받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공공부조예요. 누가 있냐? 국가도 주고 지방자치단체 뭐 동사무소에서 주고 이렇게 한다. 시에서 주고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라고 있어요. 사회 서비스. 얘도 이제 국가 및 지방단체가 자치단체가 주체가 됩니다. 그, 그래서 이제 얘는 국가 지자체가 민간 부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상담, 재활, 그다음에 돌봄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게 사회보장. 예,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음. 그래서 사회보장은 이제 이렇게 있다. 아셨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주체하고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헌법과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중간법, 사회법인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잘 복습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